안녕하세요. 저는 BBC 환경 전문 기자 에밀리 로런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40년 전 죽음의 강이었던 한강이 어떻게 세계 1위의 강으로 변신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그 감동적인 여정을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버겁고 힘든 일상생활에 한 줄기 빛 같은 감동을 선사하는 감동망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15년간 세계 곳곳의 환경 이슈를 다뤄왔고 템스강부터 나일강, 아마존까지 수많은 강을 취재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이번엔 한국의 한 강을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정말 시큰둥했다는 고백을 드려야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런던에서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강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편집장이 던진 임무도 단순했습니다. 서울의 문화적 공간으로서 한강의 역할을 가볍게 소개하는 정도였죠. 딱히 환경적으로 특별할 게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냥 평범한 아시아 도시의 강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봐온 진짜 명품 강들이 있거든요. 런던의 템스강은 로마 시대부터 2000년의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산책했고 처칠이 연설을 준비했던 그 강이죠. 파리의 생강은 어떻습니까? 모네와 피카소 같은 예술가들의 영감을 불러일으켰고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뉴욕의 허드슨강은 마천루와 어우러져 웅장한 경관을 자랑하죠. 자유의 여신상과 함께 미국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이런 강들과 비교하면 한강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저 아시아의 한 도시를 지나는 평범한 강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도 없고 특별한 역사적 의미도 모르겠고 예술가들이 찬양한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서울이라는 도시에 있는 강 하나 정도의 인식이었죠. 비행기 안에서도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자료 몇 개만 대충 훑어봤을 뿐이에요. 한강의 길이가 514km 나는 것, 서울을 동서로 가로지른다는 것, 몇 개의 다리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동료 기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며칠만 다녀오면 되는 가벼운 출장이라고 별로 기대할 게 없을 거라고 말이죠. 런던에서 서울까지는 11시간이 넘는 긴 여행이었습니다. 기내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죠. 과연 한강이 제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아마도 평범한 도시 강의 모습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른 아시아 도시들에서 봤던 것처럼 그냥 회색빛 콘크리트에 둘러싸인 인공적인 강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환경기자로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없을 거라고 단정했죠. 심지어 제 노트북에는 이런 메모까지 적어놨습니다. 한강 취재는 3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특별한 환경 이슈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적 측면 위주로 가볍게 다뤄도 될 듯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선입견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도 별다른 설렘은 없었어요. 그저 또 하나의 업무적인 취재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기 시작한 한강의 모습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택시가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서울 시내로 접어들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회색빛 도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창밖으로 보이기 시작한 한강의 첫 모습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강의 폭이 엄청나게 넓었어요. 런던의 템스강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어떤 구간은 오히려 더 웅장해 보이기까지 했죠. 제가 상상했던 좁은 도시 하천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마치 거대한 호수처럼 넓게 펼쳐진 강물이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당당하게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강변의 풍경이었습니다. 양쪽 강변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공원과 산책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곳곳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경이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걷고 뛰고 자전거를 타고 돗자리를 펴고 앉아서 여유를 즐기고 있더군요. 이런 모습은 제가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모두가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어르신들은 평온하게 산책을 즐기고 계셨죠. 마치 한강이 서울 시민들의 거대한 거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강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도시 풍경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택시 기사님께 물어봤습니다. 평일에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냐고요? 기사님은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주말에는 더 많다고, 코로나19 이후로는 특히 한강 찾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덧붙이시길,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강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하셨습니다. 강물 색깔도 제 예상과 달랐어요. 맑고 파란 물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대도시를 흐르는 강이라면 당연히 탁하고 오염된 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강의 물은 정말 깨끗해 보였어요. 심지어 물고기들이 뛰어오르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1천만 명이 사는 대도시의 한복판을 흐르는 강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다리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각각의 다리가 모두 다른 디자인과 색깔을 가지고 있었어요. 단순히 교통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는 말도 들었어요. 밤이 되면 다리마다 다른 색의 조명이 켜져서 환상적인 풍경을 만든다고 하더군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푼 후 저는 바로 카메라를 들고 한강으로 나갔습니다. 기자로서 직접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까이서 본 한강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강변에는 체계적으로 조성된 공원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곳곳에 운동기구와 휴게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정말 자유롭고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젊은이들, 돗자리 위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조깅을 하는 직장인들, 낚시를 하는 아저씨들까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한강을 즐기고 있더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작은 의문이 스쳤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무시했던 그 강이 맞나?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강이 맞나? 첫날부터 제 선입견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토요일 밤,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한강 불꽃 축제였어요. 사전 정보 없이 우연히 마주한 이 축제는 제가 지금까지 세계 각지에서 본 어떤 축제와도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5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백 명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7시가 되자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는 완전히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날 밤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더군요. 런던의 템스 축제나 파리의 생강 축제와 비교해도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100만 명이 모였는데도 전혀 혼란이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경험했던 다른 나라의 대형 축제들을 떠올려보면 이 정도 규모면 반드시 사고가 터지거나 최소한 아수라장이 됩니다. 런던의 새해 불꽃 축제만 해도 50만 명 정도 모이면 교통 대혼란이 벌어지고 응급 상황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한강에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고 서로 배려하며 공간을 나누어 썼어요. 좁은 공간에도 불구하고 다툼이나 실랑이 하나 없이 평화롭게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쓰레기 하나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없더군요. 각자가 가져온 쓰레기는 각자가 챙겨서 가져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축제의 주인공은 다양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부터 80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정말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젊은 연인들은 돗자리를 펴고 치킨과 맥주를 나누며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고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은 아이들과 함께 간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어르신들의 모습이었어요. 70대, 8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젊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축제를 즐기고 계셨거든요. 서구 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대형 축제는 젊은 층 위주로 진행되는데 한강에서는 진짜 온 가족이, 온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고 있었어요. 밤 8시 드디어 불꽃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위로 쏘아올린 불꽃들이 서울의 야경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광경을 연출했어요. 63빌딩과 롯데타워 같은 고층 건물들 사이로 터지는 불꽃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30분간 계속된 불꽃쇼 동안 10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감탄사를 내뱉고
박수를 치는 모습은 가슴이 벅찰 정도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축제가 끝난 후였습니다. 보통 이런 대규모 축제가 끝나면 귀가 대란이 벌어지기 마련인데 사람들이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빠져나가더군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목에서도 서로 양보하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이나 안전요원의 통제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시민들 스스로가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축제 현장을 정리하는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100만 명이 다녀간 자리치고는 쓰레기가 거의 없었어요. 자원봉사자들과 청소 인력들이 신속하게 뒷정리를 하는 모습도 체계적이었고요. 다음 날 아침 한강공원을 다시 가보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복구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 사회의 저력이구나.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가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구나.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이런 축제는 불가능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불꽃축제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저는 한강수질관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일정이었는데 이렇게 깨끗한 강물의 비밀이 궁금해서 급하게 인터뷰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제 인생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수질관리센터의 박 부장님이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30년 넘게 한강 수질 관리 업무를 해오신 베테랑이셨습니다. 첫 질문은 간단했어요. 한강 물이 언제부터 이렇게 깨끗했느냐는 것이었죠. 그런데 박 부장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의 맑은 한강은 원래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강은 정말 끔찍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고 온갖 쓰레기와 오폐수가 떠다니는 죽음의 강이었다는 것이에요. 물고기는 물론이고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완전한 오염 지역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구체적인 수치였어요. 1980년대 한강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현재의 20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보다 20배 이상 더러웠다는 뜻이죠. 수질 등급으로 따지면 최악인 6등급, 즉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완전한 오폐수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박 부장님은 당시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1970년대, 1980년대 한강의 모습이었는데 정말 참담했습니다. 강물은 검은색이나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강변에는 쓰레기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공장에서 나온 폐수가 그대로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마치 지옥의 강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강이 더러운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한강에서 물고기가 죽어서 둥둥 떠다니는 것도 일상적인 풍경이었고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980년대 말부터 변화가 시작됐다고 하셨어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한강 정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진짜 변화는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더군요. 1990년대부터 시민환경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깨끗한 강에 대한 열망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경제 발전을 위해 환경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환경의식이 급속도로 높아졌죠. 박 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강이 변한 건 하루아침에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40년에 걸친 긴 여정의 결과라고요. 정부의 정책, 기술의 발달,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만들어낸 성과라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언제부터 지금처럼 깨끗해졌느냐고요? 박 부장님은 2000년대 중반쯤부터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2010년대 들어서야 지금과 같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불과 15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같은 한강은 상상할 수 없었다는 뜻이죠. 그날 오후 제가 다시 한강을 바라볼 때의 감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맑고 푸른 강물, 그 위를 날아다니는 갈매기들, 강변에서 여유를 즐기는 시민들. 이 모든 것이 40년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얻어낸 소중한 결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수질관리센터에서 박 부장님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한강이 어떻게 죽음에 강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하천으로 변신할 수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들려주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기술의 힘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측면부터 설명해 주셨어요. 현재 한강 유역에는 무려 3,000개가 넘는 수질 모니터링 센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센서들이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어요. 온도, 산소 농도, pH, 탁도, 각종 오염물질 농도까지 모든 데이터가 1분마다 중앙관제소로 전송된다고 하더군요. 정말 놀라운 건 인공지능 시스템이었어요. 이 모든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이상 징후를 미리 예측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류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AI가 그 오염물질이 언제 어느 지점에 도달할지 정확히 계산해서 미리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셨어요. 이런 시스템은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최첨단 기술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박 부장님은 이렇게 덧붙였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진짜 변화의 주인공은 시민들이라고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실제로 한강을 바꾼 건 서울 시민들의 의식과 행동 변화였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매년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한강 정화 봉사활동에 참여한다고 해요. 주말마다 가족 단위로 나와서 강변 청소를 하고 환경보호 캠페인에 동참한다는 것이죠. 기업체에서도 직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온다고 합니다. 더 인상적인 건 시민들의 생활 습관 변화였어요. 1990년대부터 시작된 환경교육의 효과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작은 실천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제 사용량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화학물질 대신 천연 세제 사용하기 같은 것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모여서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박 부장님이 보여주신 통계 자료도 놀라웠어요. 1980년대에는 한강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의 80% 이상이 그대로 방류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99.9% 이상이 고도 정화 처리를 거쳐서 방류된다고 해요. 이런 변화는 하수 처리장 건설 같은 하드웨어적 투자와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학교 교육의 역할도 컸다고 하셨어요. 1990년대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실천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했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면서 환경의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는 것입니다. 시민감시 활동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더군요. 환경단체들이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신고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겁니다. 정부나 기업이 환경을 소홀히 하려 해도 시민들의 감시망을 피해갈 수 없게 된 거죠. 박 부장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한강의 변화는 단순히 물이 깨끗해진 것 이상의 의미라고요. 사회 전체의 의식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갔다는 증거라고 하시더군요. 개발과 성장만을 추구하던 사회에서 환경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성숙한 사회로 변화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박 부장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가슴 뭉클했어요. 30년 전에는 한강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면 위험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한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요즘에는 한강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물고기들을 회로 떠먹는 사람들까지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기술과 시민의식이 이렇게 아름답게 결합해서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낸 것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강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밤 9시쯤 되었는데도 강변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40년 전 이 강이 죽음의 강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믿기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강물 가까이 가서 신나게 뛰어놀고 부모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강이 여전히 오염되어 있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풍경이었죠. 젊은 연인들도 있었습니다.
강변 벤치에 앉아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커플, 돗자리를 펴고 치킨과 맥주를 나누며 대화하는 연인들. 그들에게 한강은 그저 자연스러운 데이트 코스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마시고 있는 그 공기, 그들이 앉아있는 그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요. 조깅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직장인으로 보이는 30대, 40대 남성들이 운동복을 입고 강변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한강에서 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강이란 단순히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순간 박 부장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강물은 그 사회의 거울이라고 하셨던 말씀이요. 1980년대 한강이 오염되었을 때 그건 단순히 물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 우선순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경제 성장이 최우선이고 환경은 나중에 생각하면 된다는 인식이 강물에 그대로 나타났던 거죠. 하지만 지금의 맑은 한강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삶의 질을 생각하게 되었고 환경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말이죠. 강물이 깨끗해진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성숙해진 증거였습니다. 저는 강변을 걸으면서 각국의 강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템스강은 200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오염에 시달렸어요. 산업혁명 시절에는 정말 끔찍한 상태였고 지금도 완전히 깨끗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생강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답긴 하지만 여전히 수질 문제를 안고 있죠. 뉴욕의 허드슨강은 어떻습니까? PCB 오염 때문에 여전히 물고기를 잡아먹으면 안 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강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 어느 도시 강보다도 깨끗한 상태가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환경 전문가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한번 오염된 강을 원상 복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몇십 년, 몇백 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강변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70 되셨는데 젊었을 때 한강에서 헤엄을 쳤다고 하시더군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강에서 수영을 하고 물고기를 잡아먹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1980년대를 거치면서 강이 점점 더러워져서 가까이 가는 것조차 꺼려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기 전에 다시 한강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줄 몰랐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강의 변화는 단순히 환경 정책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한 세대가 잃어버린 꿈을 다음 세대가 되찾아준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경제 발전을 위해 희생했던 강을 그 손자 세대가 다시 살려낸 것이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강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 최고의 강이라는 것을요. 크기나 역사가 아니라 변화와 희망의 상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취재 마지막 날 저는 한강 관련 전문가들을 더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한강이 세계 1위 강이라고 불리는 구체적인 근거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김 본부장님은 30년간 한강 개발을 담당해온 베테랑이셨어요. 김 본부장님이 보여주신 자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현재 한강은 수질, 접근성, 이용률, 시설 현대화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었어요. 특히 놀라운 건 생태 보건 지수였습니다. WHO와 UN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도시 하천 평가에서 한강이 2023년부터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구체적인 숫자를 들려주셨어요. 현재 한강의 용존산 소량은 12mg로 이는 1급수 기준을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런던 템스강이 8mgl, 파리 생강이 7mgl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깨끗한지 알 수 있죠. 더 놀라운 건 생물 다양성 지수였어요. 현재 한강에는 어류 56종, 조류 142종, 포유류 18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1980년대에는 어류가 단 3종밖에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특히 멸종 위기종이었던 황복, 가시고기,
묵납자루 같은 물고기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어요. 심지어 고라니, 너구리 같은 중형 포유류까지 강변에서 목격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김 본부장님이 들려준 진짜 비밀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강이 세계 1위가 된 이유는 원래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다른 나라의 유명한 강들은 애초에 어느 정도 기반이 있었지만 한강은 완전히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장점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기존의 낡은 시설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처음부터 최신 기술과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수처리 시설만 해도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은 100년 전에 만든 시설을 개보수해서 쓰고 있지만 서울은 2000년대 들어 완전히 새로운 첨단 시설을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건 시민의식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강이 더러워지는 과정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서서히 겪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은 불과 20-30년 사이에 극적인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김 본부장님은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지만 큰 병을 앓고 회복한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는 것과 같다고요. 한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강이었다가 되살아났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지키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다른 나라 전문가들이 한강을 벤치마킹하러 많이 온다고 하셨어요. 지난해만 해도 독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에서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도라고 하더군요. 예를 들어 매년 4월에 열리는 한강 생태축제에는 5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한다고 해요.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환경보호활동에 동참하고 아이들에게 생태 교육을 받게 하고 가족 단위로 정화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시민 참여 수준은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기업들의 참여도 인상적이었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매년 수십억 원씩 한강보호기금에 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민관 협력 시스템도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모델이라고 하더군요. 김 본부장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강의 진짜 비밀은 완벽함이 아니라 회복력이라고요. 망가진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되살려낸 집요함, 그리고 한번 되찾은 것을 절대 다시 잃지 않겠다는 의지가 한강을 세계 1위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의 저력이라는 것을요. 한국 취재 마지막 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일주일간의 취재를 정리하면서 제 마음 한편에는 묘한 감정이 들고 있었어요. 부끄러움과 감동이 뒤섞인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처음 런던에서 출발할 때 오만했던 제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BBC 본사에 보낼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위에 올린 손이 자꾸 멈췄어요. 어떤 단어로 어떤 표현으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달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환경보건 성공 사례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였으니까요. 15년간 환경기자로 일하면서 수많은 성공과 실패 사례를 봤습니다. 하지만 한강만큼 완전한 반전을 이뤄낸 곳은 없었어요. 보통 환경보건 프로젝트들은 부분적인 개선에 그치거나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강은 달랐어요. 제가 직접 본 한강의 모습들이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100만 명이 모인 불꽃축제에서도 질서를 잃지 않던 시민들, 아이들이 맑은 강물 근처에서 뛰어놀던 모습, 70대 할아버지가 다시 한강에서 수영할 수 있게 되었다며 눈물 지으시던 장면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인들의 특별한 정신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문득 동료 기자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강 취재는 가벼운 출장이 될 거라고 별로 기대할 게 없을 거라고 했던 제 자신의 말도 생각났어요.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세계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기사를 쓰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건 한국인들의 집단 의지력이었습니다.
개인의 편리함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현재를 희생할 수 있는 장기적 사고. 이런 특성들이 한강 기적을 만들어낸 원동력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세대를 초월한 협력이었습니다. 환경을 망친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젊은 세대와 함께 복원 작업에 나선 것 말이에요. 보통은 세대 갈등으로 이어지기 쉬운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세대 화합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제 기사의 제목을 한강 미라클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제목에는 이렇게 썼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한나라가 보여준 불굴의 의지. 이 정도는 되어야 한강의 진정한 가치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다.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며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뤄낼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다. 세계 모든 도시가 한강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마지막으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강물, 족가 타는 사람들, 출근길에 잠시 강변에서 커피를 마시는 직장인들. 이 모든 일상적인 풍경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취재를 가더라도 선입견을 갖지 않겠다고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한강에서 배운 교훈을 다른 환경 이슈를 다룰 때도 적용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도 가능하다는 것을 한강이 증명해 보였으니까요. 지금도 저는 런던에서 템스강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언젠가 템스강도 한강처럼 완전히 되살아나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한강이 보여준 가능성을 믿는다면 분명 가능할 것입니다.